지난주에 이어서 건축 시공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푸집을 봤었죠. 그죠? 거푸집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거푸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봤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이제 부속 재료는 긴장재라든가 격리재 이런 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 거푸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 거푸집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단점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바라고, 먼저 시스템화 거푸집에 유로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구성재가 철제 틀하고 합판인데 잘 띄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팅한 그런 코팅 합판으로 구성이 된 유로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시스템화 거푸집이고, 건물의 평면상이 규격화되어 표준 타입의 거푸집을 병행시키지 않고 조립함으로써 현장 제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그래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재 전용 횟수를 증대시키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로폼의 이제 형태인데 이제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설후 유로폼 타령 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모습, 이제 띄어낸 자국이 있는 거죠. 띄어낸 후에 면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면. 그 다음에 유로폼의 구성 및 개요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제하고 그 다음에 코팅된 합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유로폼 시공 일반 해가지고 유로폼 적재를 하고 사용 상태, 그 다음에 벽체 거푸집의 설치 핀 고정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옹벽 단부 모서리 부위의 앵글 시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루미늄 폼이 되겠고, 알루미늄 폼은 이제 경량재죠. 그래서 경량의 알루미늄으로 거푸집을 제작해서 내부 공사, 형틀 공사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푸집이고, 전형률이 높아 고층이나 초고층 건물에 이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적산 시간에도 적산할 때 거푸집을 아래층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쓰고, 이제 고층 건물인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썼던 게 이제 띄어낸 다음에 손질해서 다시 그 위층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장점은 이제 알루미늄 폼이기 때문에 가볍고 인력으로 이제 시공 가능하고 장비가 불필요하다. 전용 횟수가 좋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중고까지 한 장의 높이로 벽체 시공됨으로써 유로폼 대비 농비,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단점비는 이제 초기의 제작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작업 숙련도, 그 다음에 성실도, 여기에 따라서 시공 품질이 좌우된다. 벽체 알폼 거푸집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하고 슬라브 시공한 상태고, 기둥 상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화 거푸집에 갱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거푸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 시켜서 한 번 설치하고 해체하는 그런 거푸집을 말하는 게 이제 갱폼이 되겠습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대형화가 된 그런 모든 거푸집을 이제 이용하는 게 의미하는 게 이제 갱폼인데, 시스템 거푸집을 분리할 때는 벽체형 거푸집만 이제 갱폼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고층 아파트, 콘도미니엄, 병원, 사무실, 그 다음에 벽식 구조의 그런 건물에 이제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동일 모듈이 15개 정도 이상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갱폼의 특징이 되고, 장단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사무실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갱폼이 되는데, 갱폼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탈행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갱폼의 구성이 되는데, 개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갱폼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레미네이티드, 그 다음에 이제 합판은 잘 탈영할 때 잘 탈영이 될 수 있도록 코팅한 그런 레미네이티드 합판이 되겠고, 플랫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갱폼이 설치된 전경이 되겠죠. 여기 이제 갱폼이 설치된 상황이 좀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부들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갱폼이죠. 이게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폼 또는 플라인 폼이라고 하는 시스템 거푸집이 있습니다. 바닥 전용 거푸집이고, 거푸집판, 장선, 멍에, 서포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이게 한 일체로 제작이 돼서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푸집으로, 바닥에 안착된 거푸집을 테이블 폼 또는 플라인 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중 장비로 이제 상부에 이동 중인 거푸집을 플라인 폼 이렇게 얘기하고, 수직과 수평적인 반복 모듈을 가진 구조물, 아파트라든가 사무실, 호텔, 병원, 지하주차장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구성과 그 플라인 폼이 설치 과정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폼 안착된 거푸집이 이제 되겠고, 양중 이게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양중하는 플라잉 해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플라잉 폼이 되겠죠. 개념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테이블 폼이 되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서포트가 되어 있고, 서포트. 그다음에 요 위가 이제 바닥이 있는데, 거기 이 테이블 폼이 설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밍 폼이 있습니다. 벽체 전용 거푸집으로서 거푸집과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해 비게트를 일체로 해서 만든, 그래서 한꺼번에 한 개층씩 인양해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그런 공법에 쓰는 것으로서 갱폼의 이제
거푸집을 설치를 해서 비계 틀과 마감용 비계를 일치화해서 만든 그런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기 고소 작업 시 안정성이 높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인양할 때 좀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소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작업 위치가 높은데 또는 낮은데, 이렇게 높은 데에서 이제 작업할 때, 인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죠. 혹시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밍폼 상태가 되겠습니다. 벽체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벽체가 콘크리트가 양생이 다 된 다음에 거푸집을 타령할 시기가 되면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올려 제킹해서 들어올리는 거죠. 그 다음 위층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층이 그 타령 시기가 오면 타령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거푸집 시스템이 같이 양중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형상이 수평, 특히 이제 수직적인 그런 형상 건물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슬립폼 또는 슬라이딩 폼이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을 시공 이음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요크라든가 로드, 유압재, 요건 이제 그 슬립폼 또는 슬라이딩 폼의 이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시키고 움직이는 거죠. 이를 이용해서 이제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구조물을 시공하는 그런 거푸집이 슬립폼이 되겠고, 거푸집의 높이는 약 1.2m이고 하부가 약간 넓게 되어 있다. 공기를 약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고, 내외에 비계 발판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푸집 제르미 설치비가 절약이 된다. 특히 이제 사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슬립폼을 사용을 하면 쭉 올릴 수가 있겠죠. 거푸집을 곡물 창고, 전담벽 건물, 유틸리티 코어 이런 거, 굴뚝 이런 거에 이제 적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푸집이 시스템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여기 장점에 보면 시공 이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밀성, 이런 차폐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시공 오차가 좀 적다, 이런 게 있고, 돌출부가 있으면 조금 작업하기가, 거푸집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립폼 시공 모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슬립폼이 되는 거죠. 쭉 여기서부터 이제 시공해서 올라온 거죠. 지금 또 마찬가지 슬라이딩 폼으로 이렇게 쭉 이제 콘크리트가 다 된 거고 양생이 된 거고,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또 거푸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거푸집이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죠. 여기 이제 슬라이딩 폼의 수직 이동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슬립폼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이런 요크 있죠. 그다음에 작업대 작업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거푸집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요구나 유압잭을 이용해서 슬립폼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겁니다. 유압잭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이제 바켓이 있는 거고, 그 수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로드잭이 이렇게 있는 거죠. 로드잭. 그 다음에 터널 폼이 있습니다. 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시공할 때 벽과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게 위해서, 그 다음에 벽체용 거푸집과 바닥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거푸집이 이제 터널 폼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이제 트윈셀이라든가 모노셀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아파트, 병실, 객실, 토목공사의 원형 터널, 암거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이 되면 효율적이 되겠고,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거푸집의 조립, 해체 작업 시 원활하고, 인건비 전략,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한중기 이제 콘크리트의 경우 하부로부터의 가이엘 양생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좀 초기 투자비가 높고, 그다음에 중량이어서 운반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터널폼의 종류, 개념도는 이제 이렇게 터널폼의 개념들, 터널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터널처럼 보이는, 그래서 터널처럼 보인다 해서 이제 터널폼. 여기 거푸집은 이거예요. 요 위에, 그죠? 이것들이 이제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윈셀, 모노셀이 있어요. 트윈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경우, 모노셀은 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단일 시스템. 그 다음에 터널 폼을 이용한 공사 중인 이제 거푸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터널 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거죠. 양중을 해서 그 셀을, 터널 셀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링 폼이 있습니다. 트래블러라는 그런 그 명칭을 가진 그런 비계틀 또는 가동 골조, 이제 하나의 그냥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구성재를 지지된 그런 지지에서 이제 그 이동하는 그런 거푸집 공법을 이제 트래블링 폼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구간에 콘크리트를 타선한 후에 거푸집을 낮추고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까지 구조물을 따라 거푸집을 수평 이동시키고 콘크리트를 계속적으로 타설해서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물을 공사할 때 쓰는 그런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쉘이라든가 아치, 돔, 그런 지붕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블링 폼의 이제 공법의 개요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지하는 이제 지지대가 있죠.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고, 이제 유압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셀을 이렇게 이제 아치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거푸집이 되겠죠. 여기 거푸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서포트 하는 아치를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 이거 같은 게 좀 아치인지 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물일 수도 있겠죠.
이어서 무타이 거푸집이 있습니다. 예, 타이라는 게 이런 그 엮는다,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묶는다 이런 거죠. 어쨌든 벽체 거푸집에 설치할 때 양면에 이제 거푸집을 설치하기가 이제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거푸집을 대는 경우, 이제 주로 거푸집, 물론 이제 철근 배관하고 콘크리트 탓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벽체가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한쪽만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는 이 벽체가 요 한쪽만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이 거푸집이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서포트 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때 한 면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폼타이 없이 거푸집을 작용해서 콘크리트의 측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푸집이 이제 무타이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측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무폼타이 거푸집 공법은 이제 폼타이 설치 작업에 번거로움을 없애고 거푸집을 이제 지지하기 위한 브레이스 프레임을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제 브레이스 프레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한 한 면에 있고 거푸집을 이제 댈 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가 되고 거푸집이 되고, 이러한 이게 이제 타이가 되는 거죠. 이게 요거 이제 브레이스 프레임 공법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면에 이제 거푸집이 되고 여기 이제 지지하는 서포트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브레이스 프레임이 되는 거죠. 거푸집이 되고, 이것도 브레이스 프레임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거푸집이 되고, 그 다음에 무지주 공법이 있습니다. 수평 지지보라고도 하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의 자중과 작업 하중을 부담하는 서포트 없이 바닥 거푸집을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서 트러스 형태의 빔을 보호 거푸집 또는 벽체 거푸집에 걸쳐놓고 바닥판 거푸집을 시공하는 경우 무지주 공법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페로덱 시공 공법이 되는데, 여기서 페로덱은 데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데크, 여기 나온 데크 판이죠. 판, 이런 판이 하나의 거푸집 형태가 되는, 여기 이제 거푸집이면서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빔 형태의 무지주 공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빔 형태의 무지주 공들이 쭉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이제 서포트가 되는 거고, 지지하는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페로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 데크하고 똑같아요. 뭐 트러스 덱이나 데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성 데크 또는 뭐 트러스 데크, 이런 거가 이 페로덱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포트가 필요 없죠. 데크 자체가 하나의 그 지지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와플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제 와플은 이제 과자 와플처럼 생각하면 돼요. 형태가 와플 슬라브도 있듯이 거푸집도 와플 거푸집이 있게 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 또는 평판 구조에서 이방향 장선 바닥판 구조가 가능한 그런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집을 이제 와플, 이런 특수 상자가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뻥뻥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와플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스판 슬라브가 가능하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이제 설치 모습이고, 이제 이 와플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철근 배근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요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겠죠. 다음에 거푸집의 설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거푸집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한 이제 가설 구조물이니까 안전성을 이제 검토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하중과 반복 사용에 대한 소모, 이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안전한 하고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층고가 높은 건물, 장수편의 건물, 또는 시공시 중량물을 받는 건물의 거푸집의 강도를 계산해서 설계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이 거푸집이 전도돼서 붕괴해서 넘어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슬라브와 보호 거푸집의 설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호고, 이거 슬라브죠. 그래서 보호에 이렇게 거푸집이 설치되고, 슬라브에 이렇게 거푸집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하중은 보와 바닥판 밑면의 수평 부재는 이제 콘크리트는 아직 굳기 전에 콘크리트죠. 그래서 생 콘크리트 중량, 그 다음에 작업 하중, 충격 하중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기둥이나 벽, 보, 옆면인 경우는 생 콘크리트의 중량하고 측압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벽이다 또는 기둥, 예를 들어서 벽인 경우가 가장 측압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렇게 벽이 쭉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대고 이제 철근 배근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죠. 경화되기 전이니까 생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물하고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이게 콘크리트 중량에 의해서 측압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측압에 의해서 거푸집이 버텨주지 못하면 이렇게 붕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푸집 붕괴 현장 사고, 종종 이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를 좀 많이 간간히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거푸집 설계를 해야 되겠고, 하중의 산정입니다. 연직 방향 하중, 주로 바닥판 슬라브, 보, 계단 거푸집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하중으로서는 고정 하중이 있겠죠. 고정 하중은 생 콘크리트 RC 콘크리트 자중이 이제 입방메타당 2.4톤이니까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작업 하중하고 충격 하중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작업 하중은 작업자 인부죠. 인부 몇 명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각종 기계,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 쓰이는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뭐 마켓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의 무게, 입방메타당 이 정도는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격 하중, 고정 하중이 50%, 충격 하중이 생길 수 있죠. 이제 인부들이 다닌다든가 뭐 장비가 이 충격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반영을 해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죠? 세 가지. 그 다음에 횡방향 하중이 되어 있어요. 주로 지주의 이제 횡보강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이제 수평 방향의 하중을 보면 이제 풍압이라든가 편심 하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평 방향으로 이제 수평 방향 또는 횡 방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 하중 또는 횡 하중 이렇게 얘기하죠. 횡 하중 또는 수평 하중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값을 이런 이제 풍압이라든가 편심 하중 것들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편의상 고정 하중의 2% 이상 또는 지주 상단 단위 길이당 150km 이상 중에서 큰 값, 요거나 요것 중에 큰 값을 하중으로 이제 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츠갑, 콘크리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이제 생콘크리트에서 벽체에 츠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 타설 시 수평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압력, 그래서 기둥이나 보, 벽 이런데 생기는 걸 고려해서 거푸집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헤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츠갑이 최대가 되는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우리가 콘크리트 헤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 츠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헤드라는 말 좀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츠갑,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탓을 하면 여기 거푸집이죠. 여기 거푸집 단면이에요. 여기 이제 서포트 거푸집은 이제 서포트에 지지하는 거고,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면 이게 생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츠갑이 생긴다. 그래서 기둥과 벽의 츠갑 상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벽일 때, 그 다음에 기둥일 때 그래프입니다. X축은 이제 높이고 Y축이 츠갑의 크기인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 H하고 츠갑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요 츠갑. 예를 들어서 이제 벽체다 그러면 이 정도, 예를 들어 0.5m일 때 피크, 그 다음에 기둥인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숫자가 가운데 이 정도 츠갑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설 초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면 츠갑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헤드, 아까 얘기한 츠갑이 최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콘크리트 막스가 이렇게 츠갑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를 초과할 때, 여기 헤드인데, 헤드를 초과하는 경우 막스가 여기 생기고 막 이렇게 츠갑이 생기고, 츠갑이에요. 이것도 츠갑. 콘크리트 헤드 최대일 때, 그때 압력이 여기가 최대가 된다. 츠갑 상승의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츠갑과 시공 조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그 타설할 때 속도하고 비중 이런 것들도 츠갑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빠르면 비중이 빠르고 비중이 크면 츠갑이 많이 생기겠죠. 콘크리트 타설을 빨리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시던시와 이제 배합, 시공성하고 이제 시공성이 좋고 슬럼프가 클수록, 그 다음에 부배합일 때 츠갑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온도, 타설시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츠갑이 크고, 평활도, 표면이 평활하면 타설시 마찰 개수가 적게 돼서 츠갑이 커지게 되었고, 수밀성과 강성에 있어서도 수밀성이 좁고 강성이 클수록 츠갑이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종류, 시멘트의 종류, 응결 시간이 빠를 경우 콘크리트 츠갑이 좀 작아진다. 빨리 응결이 되니까 빨리 경화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츠갑이 낮아지게 되겠고, 진동기,
진동기 사용의 경우 체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붓기, 타설 방법, 위치, 또 마찬가지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낙하시킨다, 콘크리트를 떨어뜨리면 체갑이 퉁퉁 떨어지면서 체갑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철골 및 철근, 사용량이 많을수록 체갑이 작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비고해가지고 체갑이 작아지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거푸집을 이제 띄어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 양생이 되면, 그래서 그때 동바리의 이제 존치 기간 또는 거푸집의 존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이것도 법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시까지 보양을 하는 역할, 그 기간 강도와 중대한 관계가 있고 상당 기간 존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된다. 동바리 지지 바꾸기 세우기, 동바리 지지대를 바꿔서 세워서 이 허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이 된 후에 양생이 되면서 경화되면서 이제 그 콘크리트가 딱 굳어지면서 이제 이 서포트가 느슨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푸집 제거, 이제 뜯어내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 구조 기준에 거푸집 존치 기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지만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시멘트 종류, 조광 포틀란드 시멘트, 조광, 그 다음에 포틀란드 시멘트 있고, 부위별로 이렇게 기초 보호, 옆 기둥 벽, 그 다음에 바닥 기초, 바닥 지붕 보호 및 이런데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압축 강도가 5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콘크리트 재량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냐에 평균 온도, 이제 콘크리트 그 타설한 그곳의 이제 온도가 되겠죠. 20도씨 이상일 때는 이제 1입니다. 1. 그래서 4, 1, 3일, 6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약 10kg F per 제곱센티미터 이 정도 되는 거라. 중력 가속도 9.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9.8.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9.8 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대충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의 계산. 기온이 0도씨 이하일 때 존치 기간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경화 중 최저 기온이 5도씨 이하일 때 1일을 0.5일로 이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 제거 후 7일간 이제 습임 양생을 한다.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포트 기둥의 바꿔 세우기. 이제 바꿔 세우기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부득이 바꿔서 세우기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서 큰보, 작은보, 바닥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큰보, 작은보, 바닥순으로 바꿔 세우기 하고, 그 바꿔 세운 받침 기둥의 쇠기, 기타 자재를 튼튼히 받쳐서 그 전의 지주와 그 같은 지지력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타설 후 사주가 경과하면 제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바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의 경화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 세우기 할 때는 이제 지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푸집 공사 시공상 조건, 강도, 정밀도, 경제성, 간편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는
각종 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고 변형되지 않게 할 것. 정밀도, 형상 치수가 정확하며 충분히 수미성이 있을 것. 경제성, 소요 자재가 전략되고 반복 사용되어 가설 공사로 염가, 그러니까 저렴할 것. 그다음에 이제 간편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서포트의 동발이 서포트죠. 상세 명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고정핀, 조절 나사. 앞 밑에 부분하고 이 앞 상단 받침판하고 하단 받침판이 아주 견고하게 밀착이 돼야 되겠죠. 위에 쪽하고 바닥하고 그게 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하부 그 필라가 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의 시공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 기둥, 내벽, 큰보, 완료, 그다음 외벽, 슬라브, 작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시공, 기준 목매김과 중심, 먹물, 먹줄 확인, 그 다음에 계급 위치와 기둥, 바닥, 옹벽, 형틀의 수직 수평 확인, 그 다음에 동발이 설치 간격하고 고정 상태, 기둥이나 뭐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캠버라는 게 있는데, 캠버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캠버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보의 길이의 300분의 1 이제 캠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랍이 이제 목매기, 이게 목줄로 이렇게 매기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기둥, 거푸집, 하부를 청소를 깨끗이 해야 서포트가 이제 안전하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푸집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철근 공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 그래서 거푸집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 교재를 통해서 봤던 것들인데, 좀 종류는 일반 거푸집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반 거푸집은 이제 많이 뭐 단독주택에서 많이 쓰는 목재, 그다음에 금속재, 유로폼, 이렇게 좀 특수 거푸집으로는 전용폼, 대형폼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벽 전용 거푸집은 여기 나온 것처럼 대형 파넬폼, 겐폼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다음에 클라인폼이 이제 벽 전용 거푸집이 줄 쓰고, 그 다음에 바닥 전용 거푸집은 테이블폼, 프라임 시어폼, 이게 이제 아파트에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제 부위별로 그렇죠. 부위별로. 그 다음에 벽, 바닥 전용 그 거푸집은 이제 터널폼, 모노쉘하고 이제 트윈셀. 아까 우리가 이제 트윈셀은 셀이 두 개가 있고, 모노셀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속 공법, 수직은 슬라이딩 폼, 슬립폼, 사이로라든가 이런 거, 굴도 이런 게 슬라이딩 폼이라든가 슬립폼이 있고, 수평은 이제 트래블링 폼, 교량, 무지주 공법으로는 이제 바오빔, 스팬 슬라브라든가 패코빔, 또는 장 스팬 슬라브, 여기 이제 무지주 공법의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판 공법, 데크, 플레이트, 아까 우리 페로데크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하프 슬라브, 와플 폼, W식 이런 게 이제 바닥 공법에 쓰이고, 그 다음에 라츠 거푸집이라든가 종이 거푸집, 플라스틱 거푸집 이런 것들 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발의 시공 시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 동발이 설치 간격, 설계 도소의 이제 미비라든가 시공 상세도, 검사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직도,
유지돼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 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작업자가 작업하면서 또는 어떤 이유로 수직도가 변형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동발의 수직도 검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콘크리트가 경화하면서 동발이가 움직인다든가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동발이가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바꿔 세우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후속 작업, 기술력 미확보, 시공 상세도 작업 기술 또는 설치 기준 미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구조 계산상 문제, 구조 계산의 기술 분조, 구조 계산도 동발이 계산이 구조 계산이 잘 안 됐을 때, 기준 모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돼 있을 때, 그다음에 동발의 자재의 규격 미달,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파손 폼을 쓴다든가 불량 폼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보호 측면 불량 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규격 폼을 이제 사용하고 케이스 폼이라든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이제 합격 폼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합격이 된 보수가 합격이 된 이제 제품을 반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설계 시 설치 간격 표시, 수직도 체크 확보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다음에 동발이 구조의 모델화, 겉부집 설치 간격의 간격화, 겉부집 측면 보강 철저, 처짐, 구조, 강도 계산의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 이제 대책을 세워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겉부집 동발이 존치 기간이 있었는데, 정리하면 겉부집의 존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재료에는 시멘트, 골재, 혼화재, 기상 조건,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 했죠. 하중, 양생 조건,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시험 후에 예를 들어서 확대 기초라든가 보엽, 기둥, 벽, 측면은 5MPa 이상일 때 이제 콘크리트 압축 시험을 해보니까 그 5MPa 이상일 때 이제 탈영할 수가, 겉부집을 좀 존치 기간을 그만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브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2.3, 그는 14MPa 이상일 때 존치 기간을 확보가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강 포틀란트 시멘트를 예를 들면 20도 이상일 때는 2일, 그 다음에 10도씨 이상 20도 미만일 때는 3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존치 기간을 이제 적용해서 타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슬라브, 지붕 슬라브 및 보호 밑에 겉부집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대 해체를 한 후에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동발이 존치 기간, 동발이 상부층에 콘크리트 타설 후 하부층에 동발을 해체하고, 보호 슬라브 밑에 좀 집중 하중이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또는 14MPa 이상의 이제 압축 강도가 확보될 때 해체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작업 하중이라든가 집중 하중이 클 때는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 존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강도 확인, 온수 양생법, 콘크리트 타설 시 공시체 제작을 하고, 상온에서 3시간 방치 후 공시체를 유입해서 55도씨에서 이제 온수에서 수분 양생, 그러니까 온수에서 넣어서 이제 양생하는 물에 압축 강도 시험하고, 추정식으로 이제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의 압축 강도를 추정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결 경화 양생법이 있습니다. 90분에 28의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거죠. 90분 만에 이제 압축 강도를 예측을 하는 거죠.
시험 방법은 콘크리트에 몰타를 1500g 정도 이렇게 채출하고, 그 다음에 급결제 18g을 첨가해서 채출하고, 그 다음에 몰탈로 공시체를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온도 70도씨 습도 100% 조건에서 90분간 양생을 합니다. 그럼 양생하면 이제 굳겠죠. 그래서 그걸 압축강도 시험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28의 압축강도를 추정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측압인데, 거푸집의 고정하주 콘크리트 중량은 여기는 이제 2300 2.2방미터당 2400 2.4톤 쓰면 되겠어요. 2.3으로 되는데, 작업하중 강도 계산 시 이렇게, 처짐 계산 시 이렇게, 충격하중 강도 계산 시 이만큼, 처짐 계산 시 이렇게, 측압력은 벽체는 이렇게 되겠고, 기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측압력을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하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측압력을 벽체하고 기둥을 계산하면 이 정도의 압력이 나온다 이거죠. 하중 측압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P가. 그 다음에 측압 인력 다짐 시에 그 다음에 최대 측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 다짐 시에 콘크리트 헤드 최대 그 압력이 생기는 콘크리트 타설 윗면에서 또 최대 측압이 생기는 지점까지 거리를 이제 콘크리트 헤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벽은 0.5m, 기둥은 1.0m. 그래서 아까 교재에 0.5 벽, 여기 벽이죠. 기둥 1m, 여기 1m가 안 적혀 있었는 것 같은데 좀 적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 시 측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부 진동할 때, 외부 진동할 때. 그 다음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표에서도 교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교재 여기다가 좀 써놓으면 돼요. 여기인데 1.0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요번 시간에 그 학습한 내용도 그 핵심 주요 키워드를 좀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헤드라든가 이런 용어 있죠. 좀 중요하게 얘기하면 존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너 개 카페 댓글로 해석을 해서 콘크리트 헤드는 뭐다, 존치 기간은 뭐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 키워드를 키워드하고 거기에 대한 그 용어의 그 정의라고 할까, 간단한 정의를 해서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